자, 오늘은 1980년대 정말 급변하던 그 시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한 여성의 놀라운 지혜와 끈기가 어떻게 기울어가던 한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1981년 3월, 아직 꽃샘 추위가 매서웠던 어느 날이에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죠.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 딱 들어도 느낌이 오죠? 바로 한때는 정말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저 옛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괜히 큰데 그 끝에 힘없는 기침소리가 섞여 나오는 뭐랄까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주인공 영숙이 발을 들인 이 집안의 낡고 건의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와, 저 소술대문 좀 보세요. 엄청난 부잣집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속은 완전히 텅 빈 깡통이었던 거죠. 도박에 미친 시숙애,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남편, 그리고 과거 타령만 하는 시아버지까지. 이 세 남자 때문에 집안은 말 그대로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쓰러져 가는 왕조. 영숙이 이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어떻게 도려내기 시작하는지 그 냉철하고 체계적인 첫걸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영숙의 계획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막막해서 주저앉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혼돈 그 자체인 상황에 딱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1단계, 숨겨진 빚부터 파악한다. 2단계,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종잣돈을 만든다. 그리고 3단계, 동네 안악들을 모아 계를 조직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급한 빚부터 쳐내는 거죠. 특히 이 계가 정말 대단한데요. 당시 금리가 20%가 넘던 살인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융통할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땅의 목소리를 듣다. 여기서는 이제 시아버지의 조급함과 영숙의 놀라운 선견지명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둘의 시선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에요. 시아버지 눈에는 이 땅이 그냥 쓸모없는 맹지, 그러니까 길이 없는 언덕배기일 뿐인 거예요. 당장 팔아서 급한 빚부터 막아야 할 골칫덩어리죠. 근데 영숙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긴 앞으로 세고속도로가 놓일 황금 땅인데? 그녀는 흘낏 봤던 신문 기사 한 줄, 바로 88 올림픽을 대비한 국가개발 계획을 기억해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영숙이 땅 파는 걸 결사반대하니까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해마다 나오는 세금은 네가 낼 거냐? 고요. 자, 여기서 영숙의 진짜 기지가 발휘됩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바로 비닐하우스였어요. 당시엔 이게 막 보급되던 최신 기술이었거든요. 이 쓸모없어 보이는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겨울에도 딸기나 오이 같은 걸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비싼 값에 서울시장에 내다 팔면 골칫덩어리가 당장 돈을 버는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10배. 영숙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바로 다음 해에 정말로 4차선 고속도로 계획이 발표됐고 그 쓸모없다던 땅값은 하룻밤 사이에 무려 10배가 뛰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진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장, 위기와 기회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지금까지 영숙이 애써 이룬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때는 1980년 가을. 온 나라가 아시안게임 열기로 뜨거웠을 바로 그때. 말 그대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무기력하던 남편 진호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덜컥 거액의 빚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대로 야반도주해버렸죠. 이 보증 때문에 집안의 모든 재산이 차압당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영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를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1986년 말 다 망해가는 섬유 작업장을 빚 대신 떠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87년 초 곧 다가올 올림픽 붐을 정확히 예측하고
트레이닝복이랑 운동 가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반, 오륜기에서 영감을 얻은 알록달록한 디자인이 동대문 시장에서 대박을 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87년 말, 단 1년 만에 그 엄청난 빚을 이자까지 싹 다 갚아버립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역전극이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그토록 권위적이던 시아버지가 영숙을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을 다시 일으킨 구원자, 아니 새로운 시조로 인정한 겁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진정한 유산을 쌓다. 그런데 이제 영숙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바로 돈이 많아진 가족, 그 내부에서 피어나는 탐욕이라는 더 무서운 적이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밖의 빚쟁이들을 다 물리치니까 이제는 안에서 적이 나타난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 시숙을 필두로 온갖 친척들이 몰려와서 공장 지분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정말 힘들게 다시 일으킨 이 모든 게 이제는 가족의 욕심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어요. 자, 이 위기를 영숙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그녀의 지혜가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돈을 쪼개서 나눠주는 대신 아예 장학재단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산을 법적인 울타리 안에 넣어서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이 돈으로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문을 단순한 졸부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명문가로 만드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게 바로 그녀의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공장 수익으로는 당시 잘 나가던 우량주를 사들이고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 예정지에 상가 부지를 사서 미래 가치에 투자해요. 그리고 자산의 핵심은 재단으로 꽁꽁 묶어서 안정성을 확보했죠. 여기서 또 대단한 건 그 말 많던 시숙에게 재단의 관리직 자리를 줘서 체면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갈등의 불씨까지 꺼버리는 이 치밀함, 정말 대단하죠? 1990년, 마침내 시아버지는 가문의 도장과 모든 재산 목록이 담긴 서류를 영숙의 손에 쥐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지혜와 끈기로 모든 것을 이뤄낸 영숙이 명실상부한 이 가문의 주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이 이야기의 정말 감동적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숙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견지명,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끝내 길을 찾아내는 그 회복력의 힘을 봤습니다. 또 돈이 전부가 아니라 명예와 가치를 쌓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도요. 자,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영숙이 있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그 위대한 지혜를 한번 깨워보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